안녕하세요. 엣지 침랩이 제공하는 세미컨덕터 스쿨의 디지털 반도체 설계를 위한 베릴로그 HDL 입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설계 컨셉이 실제 물리적인 반도체 칩으로 변환되는 설계 자동화의 전반적인 원리와 실무적인 구현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EDA용 언어인 베릴로그 HDL의 기본 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7가지 주요 목차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언어의 등장 배경과 논리 합성의 기본 개념을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설계 기술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RTA 설계부터 물리적 구현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반도체의 디자인 플로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스태틱 타이밍 분석인 STA,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과 FPGA 실장 단계의 원리를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바탕이 되는 베릴로그 HDL 기초 문법을 상세히 다루며 실제 설계에서 코드가 어떻게 회로로 매핑되는지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 7가지 주제는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논리가 물리적 칩으로 구현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의 원천이 된 하드웨어 기술 언어 HDL의 등장 배경과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국방성은 전자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당시는 부품 간 하드웨어 표준이 없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전체 공정을 새로 구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전자장치들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회로의 물리적 구조와 기능을 일관되게 명세할 수 있는 표준 언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4대1 멀티플렉서 회로를 통해 회로의 동작이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2개의 선택 신호에 따라 4개의 데이터 입력 중 하나만을 출력으로 전달하는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아래의 베릴로그 코드를 보면 모듈의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를 먼저 정의합니다. 이후 핵심은 always 구문 내부의 케이스문을 통해 회로의 동작 조건을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선택 신호의 상태에 따라 어떤 입력이 출력으로 연결될지 논리적 인과관계를 문장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 텍스트 코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하드웨어의 동작을 묘사한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회로를 언어로 기술하는 표준이 정립되면서 이 코드들을 실제 물리적인 게이트 회로로 자동 변환하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기술된 언어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해내는 논리 합성기, 로직 신세사이저의 등장 배경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HDL로 회로를 기술할 수 있게 되자 그 다음 과제는 이 코드를 실제 게이트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게이트 단위 설계를 라이브러리가 바뀔 때마다 다시 최적화해야 하는 비효율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신터사이저, 즉 논리 합성기입니다. 1987년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가 출시되면서 상용 논리 합성 도구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핵심 설계 원리는 논리 합성과 기술 매핑의 분리입니다. 우측의 흐름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RTA 코드는 먼저 특정 반도체 공정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 게이트 넷리스트로 변환되고 최적화됩니다. 이 과정을 논리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타겟으로 하는 특정 파운드리의 셀 라이브러리들에 맞춰 실제 물리적 소자들로 치환되는 기술 매핑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가 도출됩니다. 그림 하단에서 라이브러리 A, B, C로 나뉘는 갈래가 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처리 구조 덕분에 우리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 바뀌더라도 기존에 설계한 코드를 수정 없이 재사용하여 다양한 공정의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논리 합성의 개념을 건축물 설계에 비유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매우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나 전체 면적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설계 도중에 건물 내부에 영화관이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같은 특수 시설을 넣고 빼달라는 요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각종 건축 자재의 특성 정보와 하중, 면적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건축 설계 신테사이저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축주가 요구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이 신터사이저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골조와 자재를 선택하고 단기간에 새로운 건축 설계도를 자동으로 완성해낼 것입니다. 반도체 설계의 논리 합성도 정확히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작성한 RTA 코드가 건물의 기본 스펙과 같다면 면적이나 동작 속도, 전력 소모 등의 제약 조건들은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신터사이저는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지면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표준 셀 라이브러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게이트 조합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논리외로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논리합성은 반도체 설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 이유를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드웨어 기술 언어인 HDL로 작성한 설계도인 RTL 코드가 물리적인 논리회로로 자동 합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RTL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의 약자로 설계 소스 코드를 의미합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슬라이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왼쪽의 코드는 단지 하드웨어의 동작만을 명세한 RTL 스펙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설계자가 직접 회로로 변환해야 했지만 이제는 논리합성기에 이 단일 RTL 코드와 함께 칩의 사용 용도에 따른 제약 조건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설계 제압 조건이란 고성능 처리를 위해 속도를 최적화할 것인지, 모바일 기기를 위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소형 기기를 위해 칩의 면적을 줄일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논리합성기는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공정별로 제공되는 셀 라이브러리 특성을 분석하여 주어진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게이트 조합을 자동으로 찾아내어 생성합니다. 이를 논리합성 혹은 로직 신터시스라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설계자는 논리적 동작을 RTL로 단 한 번만 명세해두면 타겟 공정이나 요구 성능이 바뀔 때마다 제약 조건만을 수정하여 목적이나 용도가 다른 물리적 형태의 하드웨어 설계도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논리적 기능 구현에 집중하고 물리적인 상능지표 달성은 EDA 소프트웨어에 위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논리합성이 반도체 설계 패러다임을 바꾼 공학적 원리입니다. 합성기가 RTL 코드를 실제 게이트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은 HDL 표현이며 오른쪽은 그에 대응하는 게이트 수준의 물리적 회로입니다. 예를 들어 어사인 구문을 사용하여 A and B, OR C 형태로 기술한 한 줄의 코드는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의 조합으로 변환됩니다. 물음표와 콜론 기호를 활용한 조건 연산자 어사인 구문은 멀티플렉서라는 선택 회로로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always 블럭과 같이 클록 엣지에 동기화되어 특정 값을 저장하도록 기술된 코드는 순차 논리 소자인 플립플롭으로 합성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핵심은 RTL의 각 부문이 단순한 소프트웨어적 연산이 아니라 특정한 하드웨어 구조와 물리적으로 대응된다는 점입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문장이 실제 어떤 게이트 회로로 합성될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올바른 RTL 설계의 기본입니다. 앞의 Y 차트를 실제 설계 단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목록이 반도체 설계의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 사양을 정의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그 다음 기능 설계, 회로 설계와 1차 사인오프, 물리 설계, 물리 검증과 2차 사인오프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제조와 다이 소팅, 패키징과 최종 테스트로 마무리됩니다. 이 단계들을 Y 차트 위에 올려놓으면 동작 도메인에서 시작해 점차 구조와 물리 도메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나선형 병로가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각 단계마다 검증과 사인오프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라도 검증을 건너뛰면 다음 단계 전체가 위험해지므로 설계는 곧 검증의 연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설계의 각 도메인 간 변환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오류라도 발생하면 해당 칩은 불량품이 되어 처음부터 설계 작업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각 레벨의 검증 방법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격한 설계 검증 과정을 거친 회로만이 반도체 실물 제조를 위해 폐빈될 수 있습니다. Y차트 내의 각 레벨이 실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레벨로 전체 구조를 설계한 다음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즉 RTL로 세부 기능 블록을 작성합니다. 이 RTL 코드는 신테더시 과정을 통해 논리회로인 서킷 디자인으로 구체화됩니다. 이때 RTL과 변환된 서킷이 완벽히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검증을 완료하고 설계자가 다음 피지컬 디자인 단계로 넘기는 기점을 퍼스트 사인오프라고 부릅니다. 구조적 회로도는 다시 레이아웃 신터체스 과정을 거쳐 물리적 도메인으로 변환됩니다. 여기서도 변환 전의 서킷과 변환 후의 레이아웃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증을 마쳐야만 최종 마스크 제작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작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검증이 완료된 상태를 세컨드 사인오프라고 합니다. 실제 담당 엔지니어가 모든 검증을 완료하고 서명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사인오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Y차트를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와 검증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도체 설계의 각 단계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환되고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인 시스템 레벨에서는 입출력 장치나 프로세서, 메모리 등 칩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정의합니다.
그 아래 알고리즘 레벨이나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에서는 하드웨어의 동작 조건을 수학적 수식이나 HDL과 같은 문장 형태로 기술합니다. 이렇게 기술된 RTL 코드는 신시제스 과정을 거치면서 로직 레벨의 논리 게이트와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진 회로도로 변환됩니다. 나아가 트랜지스터 레벨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물리적인 지오메트리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각의 설계 데이터가 문장, 회로도, 물리적 레이아웃 등 표현 방법만 다를 뿐 그 본질적인 기능과 동작은 어떠한 단계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기능의 무결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만 최종 칩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한 등가성을 검증의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설계는 RTL에서 게이트로, 게이트에서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에서 웨이퍼로 변환되는데 각 변환 단계마다 검증이 따라붙습니다. 러직 신세시스 후에는 RTL과 게이트가 같은 기능인지 검증하고 PNR 후에는 게이트와 레이아웃이 같은지 검증하며 제조 후에는 최종 검증을 수행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화면 아래에 적힌 대로입니다. RTL, 게이트, 레이아웃, 웨이퍼는 모두 기능적으로 동등, 즉 functionally equivalent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기능이 달라지면 그것은 곧 설계 오류입니다. 따라서 모든 변환의 목표는 추상화 수준을 낮추되 기능은 정확히 보존하는 것이며 검증은 그 보존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디지털 반도체 디자인 플로우, 즉 전체 설계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설계를 전공하고 실무 진로를 희망하는 엔지니어라면 이 흐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 설계의 첫 단계는 칩의 사양을 베릴로그 HDL과 같은 하드웨어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RTL 코드는 논리 합성 과정을 통해 게이트 레벨 회로도로 변환되며 최종적으로 단위 셀들과 그 연결 정보를 담은 넷리스트로 도출됩니다. 이 넷리스트가 설계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이를 퍼스트 사인 오프라고 부르며 물리적 배치를 위한 피지컬 디자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먼저 큰 기능 블록들에 대해 플로어 플래닝을 수행하고 P&R이라고 불리는 배치 및 배선 과정을 거쳐 피지컬 레이아웃을 완성합니다. 이때 단순히 셀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속도, 칩 면적, 배선의 최대 길이 등의 디자인 제약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선이 물리적으로 길어지면 핀 사이의 저항이 커지고 신호가 지연되어 심각한 타이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P&R 과정을 거친 후 기능과 타이밍, 면적 등 모든 스펙을 만족하는지 최종 검증을 완료하면 이를 세컨드 사인 오프 또는 테이프 아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물리적 도면은 GDS 형식의 파일로 마감되며 패턴 제너레이션 아웃 과정을 거쳐 실제 웨이퍼 제조에 필요한 마스크 패턴으로 전환됩니다. 반도체는 마스크가 제작되고 웨이퍼 투입이 시작되면 더 이상 내부 구조를 물리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 뒤 실무칩이 생산된 후에야 실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이때 미세한 오류라도 발견된다면 초기 RTL 코드부터 수정하여 전체 흐름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재설계, 리비전 과정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하며 타임투마켓이 생명인 현대반도체 생태계에서 세트 회사와 설계회사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체 설계 인프라와 자원의 대부분이 설계 초기 단계부터 각 플로우마다 철저한 사전 검증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앞서 설명한 디자인 플로우에서 로직 베리피케이션의 첫 번째 단계인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자가 작성한 RTL 코드는 로직 신터사이저를 통해 특정 공정 라이브러리가 반영된 게이트 레벨의 로직 회로로 변환됩니다. 이 변환 과정인 신테티스가 논리적인 기능의 변경이나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시뮬레이션 입력 조건, 즉 테스트 벤치를 RTL 코드와 신테터시가 완료된 로직 게이트 회로에 각각 인가합니다. 화면 상단에 명시된 시뮬레이션 인풋을 양쪽 모델에 적용했을 때 하단에 나타나는 시뮬레이션 아웃풋 파형의 논리적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두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은 RTL 수준에서 의도한 하드웨어의 동작 기능이 게이트 수준의 회로로 변환된 후에도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등가성 검증을 통과해야만 설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합성되었음을 확정하고 피지컬 디자인 단계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검증 단계인 정적 타이밍 분석 혹은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 STA로 넘어갑니다. 정적 타이밍 분석인 STA에 대해 등산로 비율을 적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관악산 등산로 지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단의 성불함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최종 목표점인 연주대에 도달하고자 할 때 소요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단 경로와 중간 경로,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최장 경로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각 등산로 구간마다 이동 소요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시간을 들여 직접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의 규모가 몇십 배 이상 커지고 갈래길이 수없이 복잡해진다면 사람이 지도를 보고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여 최적 경로와 최대 경로를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STA 분석 기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착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회로 내에서 하나의 클록 사이클 동안 데이터가 이동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호 전달 메커니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STA의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이를 정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많은 입력 테스트 벡터를 직접 인가하여 오랜 시간 이벤트를 계산해야 하는 다이내믹 시뮬레이션 과정 없이도 데이터의 이동 시간을 수학적으로 연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반도체 공정이 제공하는 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내에 각 소자의 핀투핀 이동 시간, 출력 부하에 따른 지연 시간, 그리고 입력 신호의 기울기인 슬로프 특성에 따른 지연 정보가 모두 계량화되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TA 분석 방법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회로 내부의 모든 연결 정보, 넷과 게이트 셀들의 타이밍 정보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며 전체 경로를 탐색하여 데이터가 지나가는 최대 경로와 최소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회로 내의 가장 길고 취약한 데이터 경로를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을 크리티컬 패스 분석이라고 하며, 이는 목표 타이밍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검증 방법론입니다. 크리티컬 패스 분석과 셋업 타임의 개념을 통해 스태틱 타이밍 분석의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회로에서는 데이터가 하나의 플립플롭에서 출발하여 다음 플립플롭에 도착하기까지 1클록 사이클 내에 모든 이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회로도를 보면 첫 번째 플립플롭에서 출발한 신호가 조합 논리 게이트들을 거쳐 두 번째 플립플롭의 입력단에 도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가 물리적 경로를 거쳐 실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을 데이터 어라이벌 타임이라고 합니다. 반면 두 번째 플립플롭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음 클록 엣지가 발생하기 일정 시간 전까지 데이터가 도착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준 시간을 데이터 required time 또는 셋업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STA 분석기는 셀 라이브러리에 구축된 타이밍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회로 내 모든 경로의 어라이벌 타임과 required time을 자동으로 연산합니다. 이 연산 과정을 통해 회로 내에서 데이터 지연이 가장 긴 경로를 찾아내며 이를 크리티컬 패스 분석이라고 합니다. 설계된 회로의 모든 크리티컬 패스가 셋업 타임 제약을 만족하는지 수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STA의 핵심입니다. 다음 검증 단계인 포스트 레이아웃 베리피케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레이아웃을 마치고 나면 각 셀 간에 연결된 배선 길이는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아웃이 완료된 물리적 회로를 바탕으로 타이밍 검증 작업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앞서 진행한 퍼스트 사인오프 단계까지는 회로 연결을 예측한 배선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타이밍을 계산하고 검증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레이아웃 전 회로도가 바로 이러한 가상의 예측 지연 시간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실제 레이아웃을 완료한 후에는 물리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 배선 길이와 물리적 구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각기 형태가 다른 실제 배선 라인의 저항과 커패시턴스 특성을 정밀하게 추출하여 핀투핀 지연 시간을 재계산하고 전체 회로를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추출된 물리적 타이밍 값을 설계의 역으로 반영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백 애노테이션이라고 부르며, 이 검증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세컨드 사인오프로 설계는 테이프아웃을 거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포스트 레이아웃 검증을 시뮬레이션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동일한 시뮬레이션 인풋 조건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대상 레벨에서의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타이밍 지연 없이 순수하게 논리적인 기능만을 확인하는 RTL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로직 신테시스를 거친 후 예측된 가상의 지연 시간을 반영하여 논리 게이트 서킷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지컬 신테시스, 즉 물리적 레이아웃을 마친 후 실제 배선의 핀투핀 타이밍 값을 앞단으로 가져와 백오노테이션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가장 하단의 시뮬레이션 출력 파형에서 강조하듯 이 세 가지 단계에서의 논리적 연산 결과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지연 시간이 추가되더라도 회로가 설계 시 의도한 타이밍 제약 조건 내에서 오류 없이 본래의 동작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이 최종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을 모두 마쳐야만 비로소 실제 웨이퍼로 칩을 제조하기 위한 테이프아웃을 진행하게 됩니다.
설계 엔지니어들은 이 고된 설계와 검증 과정을 완료한 후 수개월 뒤 팹에서 제조되어 나오는 실문 실리콘 칩의 동작을 평가하게 됩니다. FPGA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FPGA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교실 환경에서 칩의 동작을 실물 하드웨어로 즉시 구현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입니다. 칩 내부에 다수의 로직 블럭과 배선 자원이 어레이 형태로 미리 내장되어 있어 설계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게 내부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FPGA 설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앞서 학습한 디지털 반도체 설계 방법론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먼저 HDL을 이용하여 RTL 코드를 작성하고 신터세스 과정을 거쳐 게이트 레벨 로직 회로로 변환합니다. 이후 플레이스 앤 라우트, 즉 P&R 단계를 수행하여 FPGA 내부의 물리적 자원에 맞게 로직을 배치하고 배선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신서시스 과정이 완료되면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담은 비트스트림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비트스트림 파일을 FPGA 보드에 다운로드하여 구성하면 설계한 논리 스펙이 실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동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실장 확인 사진과 같이 외부 입출력 장치와 연동하여 칩의 최종 동작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 흐름은 현재 우리 세미컨덕터 스쿨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무 검증 플로우입니다. 본 교육 과정을 순차적으로 학습하시면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넘어 여러분이 설계한 RTL 코드가 실제 FPGA 보드상에서 물리적으로 동작하는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실무적인 하드웨어 구현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디지털 반도체 설계의 실질적인 바탕이 되는 베릴로그 HDL 기초 문법 단원입니다. 논리 회로를 텍스트 언어로 추상화하여 표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문법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설계의 가장 기본 단위인 모듈과 외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퍼트 사용법을 알아보고 동일한 회로를 추상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기술하는 세 가지 코딩 타입인 스트럭처럴, 데이터 플로우, 비헤이비어럴 모델링 기법의 특징을 공학적 관점에서 비교하겠습니다. 이어서 회로 내부 신호를 정의하는 데이터 타입과 각종 연산자, 수치 표현 방식을 정리합니다. 또한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인 블로킹과 넌블로킹기 대입문의 차이를 하드웨어 동작 관점에서 엄밀하게 분석하고 제어문인 케이스문과 루프 구조, 설계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파라미터와 메모리 배열 구조를 차례로 학습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설계한 RTL 코드가 스펙에 맞게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벤치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 합성기를 통해 실제 물리적 게이트로 에러 없이 변환될 수 있는 신터사이저블 코딩 스타일의 원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베릴로그의 기본 설계 단위인 모듈부터 시작합니다. 베릴로그로 기술된 시스템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모듈로 구성되며 이 모듈이 베릴로그의 기본 설계 단위입니다. 예제는 4to1 멀티플렉서 모듈입니다. 모듈 키워드로 시작해 엔드 모듈로 끝나며 그 사이에 입출력 포트와 내부 변수, 그리고 설계 내용이 들어갑니다. 식별자는 영문과 숫자, 언더스코어를 쓸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베릴로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문자 CLK와 소문자 CLK는 다른 신호입니다. 작성 규칙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모듈을 권장하고 파일명을 모듈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며 모듈 내부에 또 다른 모듈을 선언할 수는 없고 대신 인스턴스로 계층 구조를 구성합니다. 이 대소문자 구분은 초보자가 디버깅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흔한 원인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명령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장자가 V인 하나의 소스 파일에는 하나의 모듈만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며 파일의 이름과 모듈의 이름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하나의 모듈 내부에 또 다른 모듈을 직접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계가 완료된 다른 모듈을 내부로 호출하여 부품처럼 연결하는 인스턴스와 기법을 통해 칩 전체의 복잡한 계층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듈을 선언하는 세 가지 스타일을 비교하겠습니다. 모두 같은 N2 모듈을 선언하지만 문법이 다릅니다. 번식일은 베릴로그 1995 전통 스타일로 포트 이름만 괄호에 나열하고 입출력 방향은 모듈 내부에서 따로 선언합니다. 번식이는 베릴로그 2001의 NCC 스타일로 포트 방향을 괄호 안에 한꺼번에 선언하되 같은 방향의 포트를 묶어 기재합니다. 방식 3은 포트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가독성이 가장 좋습니다. 세 방식은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회로를 만듭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방식 2나 3을 쓰지만 방식 1도 사용하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방식 1은 포트 목록과 방향 선언이 떨어져 있어 포트가 많아지면 둘을 대조하며 읽어야 하는 반면 방식 3은 포트마다 주석을 달기 좋아 협업에 유리합니다.
화면 아래 설명처럼 포트 선언 뒤에 오는 모듈 아이템 영역이 실제 설계가 담기는 곳입니다. 앞 슬라이드를 이어 1995 스타일과 2001 스타일을 실제 예제로 비교합니다. 왼쪽의 D 플립플롭은 1995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력 Q입니다. 플립플롭의 출력은 값을 저장하므로 반드시 렉으로 추가 선언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와이어와 레그의 차이를 정리하면 와이어는 값을 저장하지 않는 조합 논리 연결선이고 레그는 always 블록에서 대입되어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선언이 없으면 기본은 와이어입니다. 오른쪽의 4비트 정가상기는 2001 스타일로 버스형 포트와 아웃풋 레그를 헤더에서 한꺼번에 선언합니다. 즉 2001 스타일에서는 포트 방향과 레그 선언을 헤더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와이어는 드라이버가 주는 값을 그대로 전달할 뿐 저장하지 않고 레그는 다음 갱신 전까지 값을 유지한다는 점이 둘을 가르는 본질입니다. 결국 레그냐 와이어냐는 그 신호가 값을 저장해야 하는지로 결정되며 이 판단이 순차 논리와 조합 논리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포트 선언을 정리하겠습니다. 포트는 모듈 신호의 입출력 방향을 결정하며 인풋은 입력, 아웃풋은 출력, 인아웃은 양방향의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데이터 타입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포트는 기본적으로 와이어 타입으로 인식되며 값이 유지되어야 하는 순차 논리에서는 아웃풋을 추가로 렉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연결 규칙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듈 내부에서 인풋 포트는 값을 저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와이어여야 하고 아웃풋 포트는 저장 필요 여부에 따라 레그 또는 와이어가 됩니다. 인아웃은 양방향 신호에 사용되며 주로 칩 레벨 연결에서 활용됩니다. 아래 예제에서 A, B, Y는 와이어, Q는 레그, 버스는 인아웃으로 각각 어떻게 선언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모듈 외부에서 연결할 때 인풋 측에는 레그나 와이어 어느 쪽이든 연결할 수 있지만 아웃풋 측은 와이어로만 받을 수 있다는 비대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각 포트가 왜 그 타입을 갖는지를 신호의 역할과 연결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듈을 호출하고 포트를 연결하는 방법, 즉 포트 매핑을 다룹니다. 인스턴스란 상위 모듈 안에서 하위 모듈을 호출하는 것이고 포트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더 매핑으로 하위 모듈의 포트 선언 순서대로 신호를 1대1 연결합니다. 간결하지만 순서가 틀리면 곧바로 잘못된 연결이 되므로 위험합니다. 둘째는 네이밍 매핑으로 점을 찍어 포트명과 신호명을 명시적으로 연결합니다. 순서와 무관하므로 포트 수가 많을 때 안전합니다. 예제의 썸 모드는 O는 A 빼기 B를 수행하는데 두 방식 모두 동일한 연결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확인해 주십시오. 실무에서는 자기 설명적이고 실수가 적은 네이밍 매핑을 권장합니다. 순서 방식은 코드가 짧지만 순서가 한 칸이라도 어긋나면 곧바로 엉뚱한 신호가 연결되어 잘못된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트 수가 많을수록 자기 설명적이고 안전한 이름 방식의 이점이 커집니다. 모듈의 선언부 이후부터 엔드 모듈 키워드 이전까지의 실질적인 설계 영역인 모듈 바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듈 바디는 크게 내부 신호 선언과 세 가지의 동작 기술 방식으로 구성되며 실제 하드웨어 설계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첫째, 와이어와 레그를 이용한 내부 신호 선언입니다. 외부와 연결되는 입출력 포트 목록에는 명시되지 않지만 모듈 내부의 논리 게이트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중간 연산값을 임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전용 배선과 저장소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assign, 구문을 활용한 연속 할당 방식입니다. 이는 조합 논리 회로를 모델링할 때 주로 사용되며 수식의 우변값이 변경되는 즉시 그 연산 결과가 좌변의 와이어 신호에 연속적으로 반영되는 물리적인 연결 특성을 가집니다. 셋째, always 블럭을 이용한 절차적 동작 기술입니다. 주로 클록 신호의 엣지에 동기화되어 상태를 변경하는 순차 논리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assign 구문과 달리 always 블럭 내부에서 값이 할당되는 대상은 반드시 값을 물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레그 타입이어야 합니다. 넷째, 하위 모듈의 인스턴스화입니다. 미리 검증을 마친 다른 모듈이나 기본 게이트를 현재 모듈 내부로 호출하여 연결함으로써 복잡한 시스템을 체계적인 계층 구조로 설계하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BCD 카운터 예제는 이 네 가지 방식을 하나의 모듈 안에 모두 담아낸 종합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내부 오버플로우 신호를 선언하고 이를 assign 구문으로 조건에 맞게 구동하며 always 블럭을 통해 카운터의 순차적 상태 변화를 제어한 뒤 최종적으로 외부 LED 구동 모듈을 인스턴스화하여 출력을 연결하는 일련의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에 정리된 예약어들은 베릴로그 언어 차원에서 문법적 용도로 고정된 단어들이므로 개발자가 신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는 한 줄 주석과 블록 주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 의도와 타이밍 제압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공학적 기본기입니다. 베릴로그 HDL의 중요한 공학적 특징 중 하나는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회로를 세 가지 다른 추상화 수준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대1 멀티플렉서를 예로 들어 세 가지 코딩 스타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조적 스타일인 스트럭처럴 모델링입니다. 이는 논리 게이트, 프리미티브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상화 수준이 가장 낮아 최종적인 게이트 넷리스트에 가장 가깝습니다. 내부 연결선을 일일이 와이어로 선언해야 하므로 코드가 길어지고 설계 생산성은 낮지만 신호의 타이밍을 가장 정밀하게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흐름 스타일인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입니다. 어사인 구문과 비트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작성한 수식이 곧바로 물리적 회로로 매핑되므로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 코드가 매우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태를 저장하는 순차 논리를 표현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동작 스타일인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입니다. always 블럭과 케이스, if 같은 제어문을 활용하여 하드웨어의 알고리즘적인 동작을 기술합니다.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으며 작성된 추상적 코드는 로직 신테테식 과정을 거쳐 게이트 레벨 회로로 자동 변환됩니다. 조합 논리와 순차 논리를 모두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어 실제 반도체 설계 실무에서 가장 주력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드로 표현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그 결과물인 물리적 회로는 동일합니다. 설계하려는 하드웨어의 목적과 규모, 그리고 타이밍 제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코딩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설계 역량입니다. 인스턴스화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인스턴스화란 상위 모듈 안에서 하위 모듈을 호출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된 모듈을 부품처럼 재사용하여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론입니다. 문법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호출할 하위 모듈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 해당 호출을 식별하는 고유한 인스턴스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어서 점으로 시작하는 하위 모듈의 포트명과 이에 연결할 상위 모듈의 신호명을 짝지어 기술합니다. 슬라이드의 2비트 헤더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XOR, AND, OR, 게이트 모듈을 각각 인스턴스화하여 하나의 가상기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부 연산 신호인 캐리0와 캐리1을 와이어로 선언하여 각 인스턴스 사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계층적 설계 구조를 나타냅니다. 인스턴스화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모듈을 여러 번 호출할 수 있으며 이는 고유한 인스턴스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둘째, 호출되는 하위 모듈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포트 연결 시에는 순서와 무관하게 정확히 매핑되는 네이밍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내부의 새로운 모듈을 직접 정의할 수는 없으며 오직 인스턴스 호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모듈의 재사용성을 통해 복잡한 시스템 설계 시 사전에 검증된 기능 블록들을 조합하여 전체 하드웨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베릴로그 HDL의 데이터 타입 기본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릴로그의 모든 신호는 물리적 상태를 반영하여 4가지 값 중 하나를 가집니다. 논리 0, 논리 1, 알 수 없거나 신호가 충돌함을 뜻하는 X, 그리고 드라이버가 연결되지 않은 하이 임피던스 상태인 Z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크게 레지스터형인 레그 타입과 넷형인 와이어 타입으로 나뉩니다. 레그 타입은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요소로 플립플롭이나 메모리를 구현할 때 사용되며 always나 이니셜 블록 내부에서만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와이어 타입은 물리적인 배선을 모델링하는 연결선입니다. 스스로 값을 저장하지 못하므로 어사인 구문이나 게이트의 출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동되어야 합니다. 하단의 비교표를 통해 두 타입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그 타입은 값을 유지하며 선언 시 기본값이 X인 반면 와이어 타입은 노드를 연결하며 기본값이 Z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파형의 X나 Z 상태가 관찰된다면 이는 레지스터의 초기화 누락, 다중 드라이버에 의한 신호 충돌 또는 배선의 단선과 같은 물리적 설계 오류를 시사하므로 디버깅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문법적으로 레그 타입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로직 신터터치 과정에서 항상 물리적인 하드웨어 레지스터로 매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단일 비트를 넘어 여러 비트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버스, 즉 벡터 신호의 선언과 비트 조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릴로그에서 벡터 신호를 선언할 때는 대괄호 안에
MSB, LSB 형식으로 비트폭과 범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괄호 7, 0으로 선언된 데이터는 총 8개의 비트를 가집니다. 비트폭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비트 스칼라 신호로 인식되며 최상위 비트인 MSB가 항상 왼쪽에 위치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선언이 없다면 부호 없는 양의 정수로 취급됩니다. 선언된 벡터 신호에서 특정 데이터만 다루고자 할 때는 단일 비트 선택과 부분 비트 선택 기법을 활용합니다. 단일 비트 선택은 신호 이름 뒤에 인덱스를 붙여 하나의 비트만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7은 가장 좌측에 최상위 비트 하나를 가져옵니다. 반면 부분 비트 선택은 범위를 지정하여 여러 비트를 한 번에 추출합니다. 데이터 7, 임은 전체 데이터 중 상위 6개의 비트 묶음을 잘라내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괄호를 사용하는 연결 연산자인 컨캐터네이션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여러 신호를 묶어 하나의 넓은 버스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중괄호, 내부에서 쉼표로 구분된 신호들은 가장 왼쪽이 MSB, 가장 오른쪽이 LSB 방향으로 차례대로 매핑됩니다. 이 기법은 4비트 데이터 앞에 4비트의 0을 채워 8비트로 확장하는 제로 패딩 작업이나 가상기의 연산 결과에서 캐리아웃과 썸비트를 동시에 묶어서 할당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나아가 중괄호 앞에 반복 횟수를 지정하여 동일한 상수를 여러 번 채워 넣는 반복 표기법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트 조작 기법들은 산술 연산이나 논리 비교를 수행할 때 데이터 간의 비트 폭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코드를 작성할 때는 할당문 양쪽의 비트 수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베릴로그 HDL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연산자들을 종류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자의 종류가 많으므로 기능적 분류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과 나머지 그리고 거주겜스 곱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에서 나눗셈 연산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정수 연산으로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와 비트 연산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논리 연산자인 앰퍼샌드 2개는 전체 수식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 단일 1비트의 결과를 반원합니다. 반면 비트 연산자인 앰퍼샌드 1개는 버스를 구성하는 각 비트 자리마다 개별적으로 논리곱 연산을 수행합니다. 두 연산자는 기호의 형태와 하드웨어적인 동작 의미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음표와 콜론을 조합해 사용하는 조건 연산자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선택 신호에 따라 두 입력 중 하나를 출력하는 2대1 멀티플렉서를 아주 간결하게 모델링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쉬프트 연산자는 지정한 비트 수만큼 데이터를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디지털 회로에서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곱셈기나 나눗셈기를 쓰지 않고도 곱하기 2 또는 나누기 2 연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부등호 3개를 사용하는 산술 우측 시프트 연산자는 빈자리에 단순히 0을 채우는 일반 시프트와 달리 최상위 보호 비트를 그대로 유지하며 확장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축약 연산자는 버스를 구성하는 모든 비트들을 연산자 하나로 묶어서 단일 1비트 결과로 압축해내는 유너리 연산자입니다. 주로 전체 비트에 대해 XOR 연산을 연속으로 수행하여 페리티 비트를 빠르게 추출하는 등의 작업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및 등가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드모 2개인 비교 연산자와 달리 드모 3개인 3중등호 연산자는 알 수 없는 상태인 X와 고임피던스 상태인 Z값까지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포함하여 비교하는 케이스, 이퀄리티 기능을 수행합니다. 표에 제시된 구체적인 비트 연산의 예시와 결과값들을 차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베릴로그에서 숫자를 표현하는 문법과 그 규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베릴로그의 숫자 표현 형식은 크기, 아포스트로피, 진수, 숫자 값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8, 아포스트로피 HFA는 8비트 16진수 FA를 뜻합니다. 크기는 비트 폭을, 진수는 B가 2진수, D가 10진수, H가 16진수, O가 8진수를 나타냅니다. 생략 규칙도 중요합니다. 크기를 생략하면 32비트가 되고 진수를 생략하면 10진수가 되며 숫자만 쓰면 32비트 10진수입니다. 부호 있는 수는 크기 앞에 s를 붙여 표현하며 2의 보수로 해석됩니다. 또한 언더스코어를 구분자로 넣으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 다양한 예가 정리되어 있으니 각 표현이 몇 비트이고 어떤 이진수 값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며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크기를 빠뜨리면 의도치 않게 32비트 상수가 되어 비트폭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비트 패턴이라도 s를 붙인 부호 있는 수로 해석하면
2의 보수로 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동시성, 즉 컨커런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베릴로그를 다룰 때 명심해야 할 대원칙은 모든 컨커런트 문장들은 작성된 순서와 전혀 무관하게 동시에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릴로그가 모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병렬 동작하는 하드웨어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제시된 C 언어 코드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되며 한 줄의 실행이 끝나야만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베릴로그 어사인 구문들은 코드가 쓰인 순서에 상관없이 관련된 입력 신호의 변화가 감지되는 순간 모든 구문이 즉각적으로 동시에 재평가됩니다. 이러한 동작 메커니즘을 이벤트 구동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컨커런트 문장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와이어를 구동하는 어사인 구문, 특정 조건에서 동작하는 always 블럭, 그리고 하위 회로를 불러오는 모듈 인스턴스입니다. 이 세 가지 구문은 모듈 바디 안에서 위치에 상관없이 서로 독립적이고 동시적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코드를 작성할 때 어사인 구문의 위치를 위아래로 바꾼다고 해서 최종 하드웨어의 동작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 설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한 신호선을 여러 개의 어사인 구문이나 always 블록에서 동시에 구동하게 되면 물리적인 신호 충돌이 발생하여 해당 값이 X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중구동 오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순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드웨어의 병렬적 동시성을 이해하는 것이 베릴로그 설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번에는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의 또 다른 축인 순차성, 즉 시퀀셜 실행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앞서 학습한 어사인 구문들이 서로 동시에 실행되는 것과 달리 하나의 always 블록 내부에 작성된 문장들은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always 블럭의 동작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괄호 안의 sensitivity 리스트입니다. 이 목록에 명시된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값의 변화, 즉 이벤트가 발생하면 블록 내부의 begin부터 end까지의 구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재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포즈 엣지 클록이라고 명시하면 클록 신호가 0에서 1로 변하는 상승 엣지 순간에만 동작하게 되어 상태를 저장하는 플립플롭과 같은 순차 논리 회로로 합성됩니다. 반면 괄호 안에 별표 기호를 사용하면 블록 내부에서 읽어드리는 모든 입력 신호의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므로 즉각적으로 결과를 갱신하는 조합 논리 회로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 할 실무적인 점이 있습니다. 조합 논리를 모델링할 때 별표 대신 감지할 신호들을 직접 나열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이때 연산에 필요한 입력 신호를 단 하나라도 센서티비티 리스트에서 빠뜨리게 되면 합성기가 의도치 않은 메모리 소자인 레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타이밍 오류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조합 논리를 작성할 때는 항상 별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코딩 습관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표를 통해 always 블록 내부의 시퀀셜 실행과 어사인 구문의 컨커런트 실행의 차이를 분명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always 블록 내부에서는 if, else, case 등 소프트웨어적인 제어 구조를 사용하여 복잡한 논리 분기를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레그 타입의 변수에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사인 구문은 제어 구조 없이 물리적인 와이어를 수식에 따라 연속적으로 구동한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순차와 동시성을 함께 쓰는 전형적인 예가 유한 상태 기계, Finite State Machine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always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 두 블록은 서로 concurrent, 즉 물리적으로 독립된 하드웨어로 동시에 동작하지만 각 블록의 내부는 시퀀셜하게 실행됩니다. 왼쪽의 첫 번째 always는 상태 레지스터로 클록 상승 엣지마다 ifs로 리셋을 확인하고 다음 상태로 전이합니다. 오른쪽의 두 번째 always는 다음 상태와 출력을 결정하는 조합 논리로 케이스 문으로 현재 상태를 검사해 일치하는 분기 하나만 실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설계 규칙은 두 번째 블록 맨 앞에서 출력과 다음 상태에 기본값을 먼저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에 값을 정의해 두어야 의도치 않은 레치 생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RTA 설계의 핵심 규칙입니다. 이렇게 상태를 저장하는 블록과 다음 상태를 계산하는 블록을 분리하는 것이 표준적인 FSM 작성법입니다. 모든 경우에 값이 정의되도록 기본값을 먼저 두지 않으면 합성기가 레치를 만들어버리므로 이는 RTA 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규칙입니다.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절차 블록인 이니셜 블록과 always 블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니셜 블록은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 시점, 즉 물리적 시간령에서 단 한 번만 순차적으로 실행된 후 영구히 종료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구문이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로 합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칩에 탑재될 설계 코드가 아니라 오직 시뮬레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테스트벤치 환경에서 신호의 초기값을 설정하거나 시스템 태스크를 호출하는 등의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테스트벤치에서 클록 신호를 생성할 때 이니셜 블록과 올웨이즈 블록을 조합하는 패턴이 전형적으로 쓰입니다. 이때 이니셜 블록에서 클록의 초기값을 반드시 0이나 1로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초기화를 누락하면 클록 신호는 알 수 없는 X 상태로 시작하게 되며 X 상태를 논리 반전시켜도 여전히 X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클록이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치명적인 시뮬레이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always 블록은 센서티비티 리스트에 명시된 신호의 변화가 감지될 때마다 블록 내부의 구문을 무한히 반복하여 실행합니다. 이는 논리 합성기를 통해 실제 하드웨어 회로로 물리적 변환이 가능하므로 RTL 설계의 근간이 됩니다. 센서티비티 리스트에 별표 기호를 사용하면 모든 입력의 변화를 감지하여 즉각 반응하는 조합 논리 회로가 되며 포즈 엣지와 같이 클록 엣지 조건을 명시하면 타이밍에 맞춰 값을 저장하는 순차 논리 회로로 합성됩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비교표를 통해 두 블록의 실행 횟수, 합성 가능 여부, 그리고 주된 사용처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 합성 도구는 이니셜 블록을 무시하고 없는 코드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이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설계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주제인 블로킹 대입과 논 블로킹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블로킹 대입은 등호 기호 하나를 사용하며 코드가 명시된 순서대로 즉시 실행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름 그대로 현재 문장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문장의 실행을 일시적으로 막아두기 때문에 앞선 문장의 연산 결과가 다음 문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슬라이드 왼쪽의 예제를 보면 F를 먼저 계산하여 즉시 업데이트한 뒤 다음 줄에서 B를 계산할 때 방금 갱신된 새로운 F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두 단계의 진열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논블로킹 대입은 부등호와 등호를 결합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는 모든 수식의 우변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전 값을 기준으로 동시에 평가한 뒤 동작 구문이 AND로 완료된 후 그 연산 결과들을 일괄적으로 좌변에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예제에서 H와 D는 모두 현재 할당되어 있는 이전 값을 기준으로 동시에 평가됩니다. 따라서 D 값을 갱신할 때는 새롭게 계산될 H 값이 아니라 갱신되기 전의 H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실무적인 핵심 규칙은 명확합니다. always 블록을 이용해 조합 논리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블로킹 대입을 사용하고 클록에 동기화되는 순차 논리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논블로킹 대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순차 논리에서 이 규칙을 어기고 블로킹 대입을 사용하게 되면 하드웨어 플립플롭이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직렬로 연결되거나 신호 간의 레이스 컨디션, 즉 경쟁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시뮬레이션 단계에서의 결과와 실제 게이트 레벨로 합성된 물리적 회로의 동작이 완전히 어긋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설계 오류로 이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블로킹과 논블로킹을 섞었을 때 각 문장의 실행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예제의 이니셜 블록을 보면 등호로 쓴 블로킹 대입들은 모두 t가 0일 때 즉시 실행되어 다음 문장이 그 값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논블로킹 대입에 지연을 붙인 경우 t가 0일 때에 스케줄링이 될 뿐 실제 대입은 지정한 지연 시간 뒤에 일어납니다. 표에서 각 문장의 방식과 업데이트 시점을 따라가 보시면 블로킹은 즉시 반영되고 논블로킹은 예약 후 나중에 반영된다는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블로킹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논블로킹은 우변을 동시에 평가하므로 순서와 무관하게 같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순차 논리에서는 반드시 논블로킹을 권장합니다. 지연을 붙인 논블로킹은 스케줄링은 t가 0에 이루어지지만 실제 대입은 지정한 지연 뒤에 일어나며 이때 사용되는 값은 t가 0 시점에 확정된 값입니다. 지연을 동반한 대입의 시점 개념은 테스트 벤치 작성에서도 자주 활용되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블로킹과 논블로킹의 차이를 3단 시프트 레지스터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왼쪽 블로킹 코드를 보면 Q1에 D를 즉시 대입하고 Q2는 그 새로운 Q1을 받고 Q3는 새로운 Q2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록 한 번에 Q1, Q2, Q3가 모두 D가 되어버립니다. 시프트 레지스터가 아니라 단순 복사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순서를 거꾸로 써도 결과가 같으므로 블로킹에서는 순서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반면 오른쪽 논블로킹 코드에서는 우변이 모두 이전 값을 기준으로 동시에 샘플링되므로 Q1은 D, Q2는 이전 Q1이 되고
Q3는 이전의 Q2를 받아 진짜 3단 시프트 레지스터가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써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 예제는 순차 논리에서 논블로킹을 써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에서 다중분기 회로를 구현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케이스문은 하드웨어적으로 멀티플렉서나 디코더와 같은 선택 회로를 명확하게 모델링하는 구문입니다. 케이스문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조건식인 케이스 표현식과 일치하는 단 하나의 분기 항목만 선택하여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정 조건 분기에서 실행해야 할 문장이 2개 이상인 다중 문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begin과 end 키워드로 묶어 블록을 형성해야 합니다. 케이스문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학적 규칙은 디폴트 구문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합 논리를 서술하는 always 블록 내에서 디폴트 선언이 누락되어 발생 가능한 모든 입력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합성기는 이전 값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의도치 않은 메모리 소자인 렛치를 추론하게 됩니다. 이는 타이밍 마진을 악화시키고 예기치 않은 오동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오류이므로 명제 제어를 위해 디폴트를 통한 예외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케이스문은 입력값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됩니다. 일반 케이스문은 논리전압 수준인 0과 1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태인 X와 하이 임피던스 상태인 Z까지 논리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매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표현식의 비트폭과 각 분기 조건에 명시된 상수값의 비트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성 도구에서 경고가 발생하며 이는 하드웨어 최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합성을 위해 신호와 상수의 비트폭을 반드시 일치시켜 기술해야 합니다. 베리로그의 4가지 반복문을 다룹니다. 핵심 구분 기준은 합성 가능 여부입니다. for문은 C 언어와 동일하며 합성 시 회로가 n번 복제되는 언롤 방식으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루프 변수는 반드시 인티저로 선언합니다.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하지만 대부분의 합성 도구가 지원하지 않아 테스트 벤치 전용으로 권장됩니다. repeat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며 횟수가 상수이면 합성이 가능합니다. forever문은 무한 반복으로 주로 이니셜 블럭에서 클록 생성에 쓰이며 지연이 없으면 시뮬레이터가 멈추므로 반드시 지연을 포함해야 하고 합성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for와 상수 repeat는 합성 가능, while과 forever는 불가능입니다. 만일 문장이면 begin, end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다중 문장은 반드시 묶어야 합니다. 실제로 forever로 만드는 클록은 always 한 줄로도 똑같이 대체할 수 있어 더 간결한 always 방식을 흔히 씁니다. 또한 루프 안의 레그 대입도 조합이면 블로킹, 순차면 논블로킹이라는 동일한 규칙을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설계의 재사용성을 높여주는 파라미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모듈 내부에서 사용하는 상수로 주로 데이터의 비트폭이나 메모리의 깊이 같은 설계 매개 변수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파라미터의 가장 큰 장점은 하위 모듈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상위 모듈에서 이 값을 유연하게 재정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n비트 가상기를 설계할 때 비트폭을 width라는 파라미터로 지정해두면 완전히 동일한 코드를 가지고 8비트 가상기나 32비트 가상기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 코드 재사용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법입니다. 파라미터를 재정의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인스턴스 이름 앞에 샵 기호와 괄호를 붙여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는 인라인 방식입니다. 특히 점을 찍어 파라미터 이름을 직접 명시하는 네이밍 방식은 어떤 값이 어디로 전달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설계 오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안전합니다. 반면 defparam 키워드를 사용하는 구형 방식은 모듈 외부에서 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어 코드의 추적과 디버깅을 어렵게 만들므로 가급적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 로컬파람은 외부에서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완전하고 고정된 상수를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유한 상태 기계, 즉 FSM의 상태값처럼 설계 내부에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기준값에 로컬 파람을 적용하면 숫자를 직접 쓰는 것보다 코드의 가독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또한 해당 상수값을 변경해야 할 경우 선언된 한 곳만 수정하면 되므로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유지 보수할 때 훌륭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터와 메모리 배열을 다룹니다. 레지는 값을 유지하는 변수 타입인데 단일 변수뿐 아니라 배열로 선언하면 메모리가 됩니다. 선언 문법에서 이름 앞의 대괄호는 각 요소의 비트폭을, 이름 뒤의 대괄호는 배열의 깊이, 즉 워드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레그 7:0, 맴 0:205는 8비트 워드 256개로 256바이트 메모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레지스터와 메모리의 선언 문법이 동일하다는 것이며 크기와 접근 패턴에 따라 합성 도구가 플립플롭 배열로 만들지 SRAM으로 만들지 자동 결정합니다. 쓰기는 보통 클록에 동기화된 Always 블럭에서 하고 읽기는 비동기 또는 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초기화는 미드맵 흡치로 파일에서 읽거나 for loop로 채웁니다. 합성 시 램으로 추론되게 하려면 동기 읽기 쓰기 패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즉시 값이 나오는 비동기 읽기는 럼에 적합하고 한 클록 지연 후 값이 나오는 동기 읽기는 합성 시 램 추론에 유리합니다. 합성으로 램을 정확히 추론하게 하려면 동기 읽기 쓰기 패턴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배열 구조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봅니다. 핵심은 이름 앞 대괄호와 이름 뒤 대괄호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름 앞 대괄호는 각 요소의 비트 폭이고 없으면 1비트입니다. 이름 뒤 대괄호는 배열의 크기이고 없으면 단일 변수입니다. 예제를 차례로 보면 레그 7:0A 레그는 이름 앞만 있으므로 8비트 벡터일 뿐 배열이 아닙니다. 레그 MEM 7:0은 이름 뒤만 있으므로 1비트 요소 8개의 배열입니다. 더 나아가 레그 BMEM 7:0, 0:3처럼 이름 뒤 대괄호를 2개 쓰면 2차원 메모리가 됩니다. 이렇게 대괄호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선언을 읽을 때 앞과 뒤를 항상 구분해서 해석합니다. 벡터와 배열, 다차원 배열을 혼동하면 의도와 다른 하드웨어가 합성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선언을 읽을 때는 항상 이름을 기준으로 앞쪽은 비트폭, 뒤쪽은 배열 크기로 나누어 해석하면 됩니다. 앞서 선언한 배열을 어떻게 인덱싱하는지 다룹니다. 기본 규칙은 행과 열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며 비트 슬라이스는 MSP:LSB 형식 또는 베리로그 2001의 인덱스 부분 선택 방식을 씁니다. 예제를 보면 벡터 A 레그에 7:5를 쓰면 비트 7에서 5까지 세 비트를 선택하고 배열 AMM에 3을 쓰면 인덱스 3의 요소 하나를 가져옵니다. 2차원 배열 BMM에 2와 2를 쓰면 첫째 차원 2, 둘째 차원 1의 요소를 선택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인덱스 부분 선택 문법입니다. 베이스 빼기 콜론 위트는 베이스 비트에서 아래로 위트 비트를, 베이스 더하기 콜론 위트는 위로 위트 비트를 선택합니다. 이 방식은 가변 인덱스로 일정한 폭을 선택할 때 매우 유용하므로 일반 범위 선택과 함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이 강력한 이유는 베이스 자리에 변수를 넣어도 선택되는 폭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범위 선택은 양 끝이 모두 상수여야 하지만 인덱스 부분 선택은 가변 시작점에서 고정 폭을 뽑을 수 있어 루프나 가변 주소 처리에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제너레이트문을 다룹니다. 제너레이트는 파라미터를 이용해 회로를 자동으로 복제하거나 분기하는 구문으로 합성이 가능한 구조적 반복입니다. 반복 인덱스로는 젠바라는 전용 변수를 씁니다. 가장 핵심적인 용도는 generate4로 예제의 n비트 리플 캐리 가상기처럼 n개의 정가상기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n을 4로 주면 정가상기 4개가 만들어지고 캐리가 차례로 연결됩니다. generate if는 조건에 따라 다른 회로를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 fast 파라미터가 1이면 고속 가상기를 아니면 면적을 아끼는 리플 가상기를 인스턴스화합니다. generate 케이스는 여러 경우로 분기하여 비트 폭에 따라 서로 다른 ALU를 선택합니다. 블록에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젠바아는 generate4 안에서만 쓴다는 점,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합성이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회로를 사람이 일일이 인스턴스화하지 않아도 되므로 코드가 짧아지고 오류도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generate가 시뮬레이션과 합성에서 동일하게 동작하여 파라미터화된 재사용 가능한 IP 설계의 핵심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태스크를 정리합니다. 시스템 태스크는 $기호로 시작하는 베리로그 내장 함수로 시뮬레이션 전용이며 합성되지 않습니다. 출력 계열에서는 줄바꿈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신호가 변할 때마다 자동 출력하는 모니터가 디버깅에 유용합니다. 포맷 지정자는 10진수, 16진수, 2진수, 시간 등을 나타내며 사용 빈도가 높으니 익혀두십시오. 시뮬레이션 제어로는 시뮬을 종료하는 피니시와 일시 정지하는 스톱, 현재 시간을 주는 타임이 있습니다. 파일 읽기는 리드맵 H와 리드맵으로 메모리 배열을 초기화할 때 쓰입니다. 난수 생성에는 랜덤이 있는데 중괄호로 감싸면 양수만 얻을 수 있어 테스트 입력 생성에 자주 활용됩니다. 그 밖에 파형을 저장하는 덤프 관련 태스크와 경고, 에러 태스크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맷 지정자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니 꼭 익혀두시고 랜덤은 중괄호로 감싸면 양수만 얻거나 시드로 재현 가능한 난수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모니터의 차이, 즉
한 번 출력과 변화마다 자동 출력의 구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인 태스크와 펑션을 비교하겠습니다. 둘 다 반복되는 코드를 묶는 도구이지만 차이가 분명합니다. 태스크는 반환값이 없는 대신 아웃풋 인수로 여러 값을 전달할 수 있고 내부의 지연을 포함할 수 있어 주로 테스트 벤치에서 입력 시퀀스 인가나 결과 확인에 쓰입니다. 예제의 어플라이 태스크는 입력을 인가하고 지연을 준 뒤 결과를 출력하며 체크 태스크는 기대값과 비교해 패스 또는 페일을 출력합니다. 반면 펑션은 반환값이 하나이고 인풋만 받으며 지연을 포함할 수 없는 대신 합성이 가능합니다. 예제의 expected 함수는 기대값을 계산하고 우선순위 인코더 함수는 합성 가능한 조합 논리 계산에 쓰입니다. 정리하면 태스크는 검증용 시퀀스에 펑션은 한 값을 계산하는 데 적합하며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는 지연을 포함할 수 있어 시간이 흐르는 검증 시퀀스에 적합하고 펑션은 지연이 없어 합성이 가능하므로 설계 코드 안에서 조합 논리 계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둘을 상황에 맞게 골랐으면 테스트 벤치와 설계 코드를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이트 프리미티브를 다룹니다. 게이트 프리미티브는 베리로그에 내장된 기본 논리 게이트로 별도의 모듈 정의 없이 게이트 이름만으로 바로 인스턴스화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 수준이 가장 낮아 게이트를 하나하나 직접 연결하며 구조적 모델링의 핵심 요소이고 실제 반도체 게이트와 1대1로 대응합니다.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출력이 항상 첫 번째 포트이고 그 뒤에 입력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AND 게이트에 입력을 여러 개 주면 다입력 AND가 되고 너트가 버퍼는 입력 하나에 출력을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7가지 게이트 기호를 보면 NAND, NOR,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출력의 동그라미, 즉 버블이 붙어 반전을 나타냅니다. 익스클루시브 OR는 홀수 개의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1이 되어 페리티 생성에 활용된다는 특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력 우성 규칙을 헷갈리면 회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낫과 버퍼는 입력이 하나지만 출력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익스클루시브 OR는 입력 중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출력이 1이 되어 페리티 생성과 오류 검출에 널리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3가지 스타일을 방가산기 예제로 종합합니다. 왼쪽 회로도와 진리표를 보면 합은 두 입력의 XOR이고 캐리는 두 입력의 AND입니다. 즉 입력이 둘 다 1일 때만 캐리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에는 같은 방가산기를 3가지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방식 1은 게이트 수준으로 익스클루시브 OR와 AND 프리미티브를 직접 명시하여 회로 구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방식 2는 데이터 흐름으로 어사인문 두 줄로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방식 3은 비헤이비어를 수준으로 always 블록 안에서 기술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 방식 모두 동일한 회로로 합성되어 기능과 타이밍이 같다는 것입니다. 게이트 수준은 정밀하지만 코드가 길고 데이터 흐름과 비헤이비어럴 수준은 간결하여 대규모 설계에 유리합니다. 설계 규모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앱스트랙트 수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방가상기 2개와 OR 게이트 하나를 결합하면 캐리 입력까지 처리하는 정가상기가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어느 스타일이 옳다기보다 설계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검증의 핵심인 테스트 벤치로 넘어갑니다. 테스트 벤치는 설계 코드와 같은 베리로그 구문으로 작성하지만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설계는 합성되어 실제 회로가 되지만 테스트 벤치는 시뮬레이션 전용이어서 회로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는 세 부분입니다. 입력, 테스트 벡터를 만드는 부분, 검증 대상인 DUT, 그리고 출력을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테스트 벤치 전체는 이 출력 포트가 없는 하나의 모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비교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설계는 합성 가능하고 포트가 있으며 순차 논리의 논블로킹을 쓰지만 테스트 벤치는 합성 불가능하고 포트가 없으며 입력 구동의 레그와 블로킹을 쓰고 지연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또한 파일 입출력과 태스크, 펑션 같은 자동화 기능을 테스트 벤치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DUT는 디자인 언더 테스트의 약자로 실제 합성된 설계를 가리킵니다. 좋은 검증은 좋은 설계만큼이나 중요하며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설계보다 검증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테스트 벤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예제로 보겠습니다. 검증 대상은 소비트 가상기 Adder4입니다. 테스트 벤치 TB Adder4는 포트가 없는 모듈이며 입력은 레그로 선언해 구동하고 출력은 와이어로 선언해 관찰합니다. BUT를 인스턴스화한 뒤 이니셜 블록 안에서 입력값을 차례로 바꿔가며 인가하고 각 단계 사이에 지연을 두어 결과가 안정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그 시점의 출력을 한 번씩 출력합니다.
예제에서는 3 더하기 5, 9 더하기 8, 더하기 1, 15 더하기 15, 더하기 2를 인가하는데 출력 결과를 보면 4비트를 넘는 경우 캐리가 발생하고 합은 하위 4비트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단순한 방식은 사람이 직접 입력을 나열하고 출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9 더하기 8 더하기 1은 18이지만 4비트로는 합이 2가 되고 캐리가 1이 되는 것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동 확인 방식은 케이스가 적을 때는 충분하지만 수가 많아지면 한계가 분명해지므로 이어서 개선 방법을 보겠습니다. 앞에 기본 테스트 벤치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DUT는 전혀 바꾸지 않고 테스트 벤치만 개선합니다. 첫째 개선은 태스크의 도입입니다. 입력을 인가하고 지연을 주는 반복되는 코드를 apply라는 태스크로 묶으면 본문에서는 apply 350처럼 간결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선은 모니터의 사용입니다. 앞 예제에서는 각 단계마다 디스플레이를 직접 불러야 했지만 모니터는 한 번만 등록하면 신호가 변할 때마다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따라서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누락 없이 모든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각 입력 인가 시점마다 시간과 함께 결과가 자동으로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호출 시 한 번 출력하고 모니터는 변화마다 자동 출력한다는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원칙은 검증을 바꾸려고 설계를 수정하지 않고 테스트 벤치만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선, 즉 태스크로 반복 코드를 묶고 모니터로 자동 출력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트 벤치의 가독성과 신뢰성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테스트 벤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벡터를 코드가 아니라 외부 파일에서 읽어옵니다. DUT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vectors, txt라는 파일의 입력 조합들을 이진수로 한 줄씩 적어둡니다. 각 줄은 A, B, C를 묶은 9비트입니다. 테스트 벤치에서는 read member로 이 파일을 메모리 배열에 읽어드린 뒤 for loop로 벡터를 하나씩 꺼내 DUT에 인가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할 때 테스트 벤치 코드를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일에 줄만 추가하면 새 케이스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검증 코드와 검증 데이터를 분리한 것인데 이는 실무에서 수백, 수천 개의 테스트 벡터를 다룰 때 필수적인 기법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하는 원칙과 같은 맥락이며 다른 도구가 생성한 벡터 파일을 그대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외부화하는 이 기법은 수천 개의 벡터를 다루는 규모 있는 검증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테스트 벤치의 완성형인 자가 검증 테스트 벤치를 다룹니다. 앞선 예제들은 출력을 사람이 눈으로 확인했지만 여기서는 기대값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결과를 스스로 판정합니다. 핵심은 expected라는 펑션입니다. 이 함수가 입력으로부터 정답을 계산하므로 사람이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중 등으로 실제 출력과 기대값을 비교하여 일치하면 패스, 불일치하면 fail을 출력하고 각각의 카운트를 누적합니다. 모든 벡터를 처리한 뒤에는 전체 패스와 fail 개수를 출력하고 실패가 하나도 없으면 모든 테스트 통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방식의 의의는 파형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도 통과 여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자가 검증 구조가 필수가 되며 회귀 테스트의 기반이 됩니다. 3중 드모를 쓰는 이유는 X나 Z 같은 불확정 값까지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가 검증 구조는 설계를 수정한 뒤 기존 기능이 깨지지 않았는지 자동으로 다시 확인하는 회귀 테스트의 기반이 되므로 검증 규모가 커질수록 필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가능한 베리로그를 작성하기 위한 코딩 스타일 규칙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순차 논리에는 반드시 논블로킹 대입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플립플롭이 동시에 업데이트되며 블로킹을 쓰면 웨이싱 컨디션의 위험이 생깁니다. 두 번째 규칙은 FSM에는 케이스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if else보다 가독성이 높고 합성 도구가 효율적인 하드웨어로 최적화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드립니다. 순차 always에서 블로킹을 쓰는 것, wait나 while처럼 합성 불가능한 구문을 쓰는 것, 조합 always에서 일부 출력에 디폴트를 빠뜨려 렛치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센시티비티 리스트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초보자가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실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멀쩡해 보이다가 합성 후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이 규칙들을 점검표처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합성 단계의 많은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딩 스타일 규칙을 이어서 다룹니다. 네 번째 규칙은 포세지와 네게지 플립플롭의 혼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둘을 섞으면 합성 도구가 클록 트리에 인버터나 버퍼를 삽입하게 되어 클록 스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곱셈과 나눗셈, 나머지 연산을 쓸 때 면적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산들은 게이트 면적이 매우 크므로 가능하면 2의 거듭제투곡 곱셈을 시프트 연산으로 바꾸는 등 최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if, else나 케이스의 모든 둔기 조건을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빠지면 합성 도구가 레치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else나 디폴트를 넣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 always에서는 모든 출력 신호에 기본값을 지정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들은 모두 의도하지 않은 하드웨어 생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곱셈, 나눗셈, 나머지는 면적이 매우 크므로 2의 거듭제곱 곱셈을 시프트로 바꾸는 등의 최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모두 의도하지 않은 하드웨어, 즉 불필요한 버퍼나 레치, 과도한 면적이 생기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자주 묻는 질문들로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조합 논리에 엣지 트리거 always를 써도 되는지 묻는데 답은 아니오입니다. 엣지 트리거는 순차 논리 전용이고 조합 논리에는 별표 always나 assign을 써야 합니다. 둘째, 케이스문에 크기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성 도구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큰 케이스는 작은 블록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합 논리에서 블로킹과 논블로킹 중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는 블로킹을 써야 하며 논블로킹은 순차 전용입니다. 넷째, 합성 가능 여부는 합성 도구로 컴파일한 뒤 경고와 에러를 확인하고 결과 회로가 의도와 같은지 검증하면 됩니다. 다섯째, 합성 코드에서 시스템 태스크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이며 시스템 태스크는 테스트 벤치 전용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번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넷째, 합성 가능 여부는 비바도나 시놉시스 같은 도구로 컴파일해 경고와 에러를 확인하고 결과 회로가 의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오늘 배운 내용 전체를 관통하므로 직접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베릴로그 HDL 기초문법 단원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아닌 실제 물리적인 반도체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언어를 익히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미컨덕터 스쿨에 이어지는 교육 과정에서는 오늘 탄탄하게 다진 설계 원칙들을 바탕으로 실제 FPGA 보드에 여러분의 로직을 직접 실장하고 검증하는 실무적인 단계를 밟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론적 설계를 넘어 물리적인 실리콘의 동작을 눈으로 확인하는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베릴로그 HDL 기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지만 오늘 배운 문법과 설계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칩을 설계하는 과정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참고할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한 AI NPU 시스템 디자인 with Python and Verilog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NPU를 모델링하는 단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한 베릴로그를 활용해 RTL 코드를 직접 설계하고 이를 실제 FPGA에 구현하여 동작을 검증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아주 상세히 다루는 실무 핸즈온 가이드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강조했던 조합 논리와 순차 논리의 올바른 분리, 체계적인 모듈 인스턴스와 그리고 테스트 벤치를 통한 검증 방법론들이 이 책의 NPU 설계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어떻게 실제 실무에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법 학습을 넘어 시스템 설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에 사용된 파이썬과 베릴로그 전체 소스 코드는 GitHub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시뮬레이션하고 FPGA 보드에서 하드웨어 동작 결과를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은 아마존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자인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링크를 통해 아마존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반도체 설계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으신 세미컨덕터 스쿨 수강생 여러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